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크나큰 실패를 맛본 후 외국인 감독 선임에 대한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독일 출신의 슈틸리케를 새 감독으로 선임하며 대표팀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2015 호주 아시안컵에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 호주 아시안컵은 호주가 AFC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였던 만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곳에서 진행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은 반면 국내에서는 저조한 기대 속에서 맞이하게 된 2015 호주 아시안컵.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성적을 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난 2011 아시안컵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한 이후 여러 잡음 끝에 겨우 홍명보 체제에서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대회를 준비했던 만큼 최악의 성적으로 월드컵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렇듯 월드컵 대실패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의 여러 잡음으로 인해 추락한 신뢰를 수습하기 위해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귀네슈부터 판마르바이크 등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새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시 슈틸리케 감독은 화려했던 선수 시절과 달리 감독으로서는 명성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중동 클럽들의 감독직을 맡고 있었죠. 그러나 뉴페이스 감독의 등장에 팬들은 나름 그에게 기대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슈틸리케호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먼저 슈틸리케 감독은 4-2-3-1을 기본 포메이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비 후역습이란 전술을 대표팀에 접목시킴과 동시에 수비 조직력을 다지는 것을 1순위 과제로 두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으니 원톱 전술을 사용하는 만큼 스트라이커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톱에 세울 만한 자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표팀의 최전방을 책임진 지동원, 박주영은 부진했고 이동국, 김신욱은 부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에 최전방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였죠. 결과적으로 슈틸리케호는 이근호, 손흥민, 이청용, 구자철 등 발빠른 이선들이 무한 스위칭을 통해 골 찬스를 만드는 제로톱 전술을 플랜 A로 삼게 되고 깜짝 발탁된 신데렐라맨 이정엽을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두는 전술을 플랜 B로 삼았습니다. 당시 이정엽이란 뉴페이스의 등장에 사람들은 신선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속팀 상주상무에서 주전 공격수도 아니고 득점력도 떨어지는 그를 발탁한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최전방에서 연계를 통해 주변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오프더볼과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으로 상대 진영을 흔드는 특이한 유형의 선수라 이선의 선수들에게 많은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어 전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공격진이 앞서 말한 것처럼 구성되었다면 중원은 기성용, 박주호로 구성되었습니다. 슈틸리케 전술에서 기성용은 핵심 중의 핵심이었는데요. 기성용은 공수 전반을 오가며 중원에서 볼을 잡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용의 전진 시 그의 뒷공간을 박주호가 열심히 커버해주는 것으로 역할이 분담되었죠. 주전 수비진은 김진수, 김영권, 곽태희, 차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차두리의 경우 지난 아시안컵 이후에 대표팀에서 멀어졌지만 2015 호주 아시안컵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다시 발탁되어 최고참으로 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슈틸리케 감독의 강한 만류로 대표팀에 재발탁된 것이었죠. 그리고 고참 곽태희와 함께 이번 대회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문은 뉴페이스 김진현이 차지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조금씩 대표팀의 부름을 받기 시작하며 결과적으로 아시안컵의 주전 골키퍼로 낙점받았습니다. 이렇듯 슈틸리케호는 공격진 구성과 선수 선발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신선한 선수 기용과 역대 가장 많은 17명의 해외파를 대거 발탁하며 난관을 헤쳐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베스트 11을 꾸린 대표팀은 2015 호주 아시안컵에 나서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호주, 오만, 쿠웨이트와 함께 A조에 배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경기 모두 한 점차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며 조별리그 1위로 8강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해봤을 때 경기력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부진한 공격력을 탄탄한 수비로 커버해내며 불안한 한 점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듯 우리나라가 꾸역꾸역 승리를 거두자 언론에서는 이를 한국형 늪축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강팀이든 약팀이든 한국을 만나면 허우적거린다는 뜻을 담고 있었는데요. 수비수들의 끈끈한 조직력이 상대를 묶어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경기력이 좋고 나쁨의 여부를 떠나 대표팀이 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한 것에 주목하며 슈틸리케 감독의 전술에 늪축구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축인 구자철과 이청용이 부상으로 대회를 조기 마감하게 되었고 손흥민을 포함한 여러 선수들이 가벼운 부상과 몸살로 고생하며 컨디션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많은 우려 속에서 8강 우즈베키스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벌였습니다. 다행히 연장 전반에 김진수의 크로스를 받은 손흥민이 선제 득점에 성공했고 연장 후반에 들어선 차두리의 미친 인생 돌파와 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2대0 승리와 함께 준결승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기는 풀백들의 능력이 빛을 발한 경기였으며 손흥민 또한 폼을 완전히 되찾은 경기였습니다. 이후 4강 이라크와의 경기에선 슈틸리케의 황태자 이정엽이 대활약을 펼치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27년 만에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54년 만에 정상 탈환의 기회를 잡게 되죠. 그리고 결승전의 상대는 바로 개최국 호주였습니다. 당시 호주의 감독이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국은 집단적 노력이 무서운 팀이다 라는 말과 함께 경기를 분석해보니 한국은 개인보다 단체로서 매우 훌륭한 팀이다 라며 경계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호주는 지난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맞붙어 1대0으로 승리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우승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쳤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호주가 주전 공격수들을 대거 선발해서 빼고 나섰다가 일격을 당했던 것이라 결승전에서는 핵심 선수들이 모두 출격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 양상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결승전은 예상대로 정말 치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경기 막판 손흥민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그러나 연장전에서 실점을 내주며 결과적으로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너무 아쉬웠지만 대표팀은 1988년 이후 27년 만에 결승 진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호주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무려 5연승 무실점을 거둔 것에 대해선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골키퍼 김진현은 결승까지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준우승의 숨은 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간판 수문장의 등장을 알렸는데요. 슈틸리케 황태자인 이정엽 또한 좋은 활약으로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고 본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 우리나라는 우승국인 호주와 함께 대회 베스트 11의 4명을 배출하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손흥민은 토너먼트에서의 활약을 크게 인정받았고 기성용은 이번 대회에서 전체 408개 패스라는 1위 기록으로 공수를 완벽히 조율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결승까지 한국의 무실점 행진을 이끈 각태희와 우측면에서 최고의 돌파력을 보여준 차두리 또한 고평가를 받으며 베스트 11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대한민국 대표팀은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많은 언론들과 팬들은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고 돌아온 선수단과 코치진에게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시 한 방송 채널에서는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헌정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정도였죠. 자, 그런데 좋은 점도 있으면 당연히 아쉬운 점도 존재하겠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슈틸리케 감독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게 말해 늑축구라고 불린 것이지 공격 전술은 거의 부지한 것과 같았는데요. 제로톱의 완성도는 상당히 떨어졌으며 이정엽 원톱 기용 시에도 디테일한 공격 전술이 부족해 선수들의 개인 능력과 결정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격 전술의 부재 때문인지 이선의 구자철은 세컨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연결고리도 아니고 역할이 정말 애매하여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요. 또한 수비 전술의 경우에도 다소 수비진과 골키퍼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전술적인 문제는 훗날 신태용 수석 코치가 U20 대표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서부터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여러 감독들과의 지략 대결에서 맥없이 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또한 이 시기에 대표팀 내부에서도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는데 코치진은 선수들에게 상대팀에 대한 전술 분석을 해주는 것이 아닌 현재 대표팀의 문제점만을 보여주며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불만이 계속 가중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기본적인 압박 전술과 위치조차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술적인 문제점도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신태용 수석 코치가 감독과 선수단 간의 소통부터 팀 내 전술까지 많은 부분을 책임졌었으며 2015 아시안컵 준우승은 거의 신태용의 작품이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렇듯 아시안컵 이후 슈틸리케오는 단순하고 허술한 전술로 조직력을 보완하지 못해 극심한 부진을 보이며 나날이 하향세를 그려갔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감독이란 작자는 여러 망언들을 쏟아내는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망언 중에 하나가 우리 팀에는 소리아 같은 공격수가 없어서 졌다 였습니다. 결국 월드컵 본선 진출에 적신호가 켜지자 슈틸리케 감독은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며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참 불과 몇 년 전 리더십 관련 헌정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소방수로는 신태용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당시 김옥곤 기술위원장은 그를 선임하면서 활발한 소통 능력을 선임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자 지난 슈틸리케호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냐 말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후 신태용 감독은 여러 실험과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이며 우여곡절 끝에 대표팀을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진출한 월드컵에선 독일을 잡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짧은 임기 동안 고생하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와서 슈틸리케 감독이 이상하게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39전 27승 5무 7패로 승률 69%와 아시안컵 준우승, 동아시안컵 무승이란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냉정하게 39경기 중에서 아시아 소속 외 팀과 경기를 한 것은 단 7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선 중국에게 패배하고 카타르에게는 33년 만에 패배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경기력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요. 한편은 이때를 회고하며 브라질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늪축구라는 멸칭과 비관적인 시선을 성적 지상주의가 덮어버린 것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평가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2015 호주 아시안컵 스토리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